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나경원 컷오프. 국민의힘 1차 경선 통과한 4명의 주자가 발표가 됐는데 나경원이나 안철수냐 나경원이냐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1차 경선 8명을 4명으로 추리는 결과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순위 득표율 공개되지 않았고 누가 통과됐는지까지만 나왔어요. 예. 그전에 3강 2중 중에서 예상대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입니다. 네. 세 사람은 합격을 했는데 나경원, 안철수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치부 기자들이나 패널들이나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본인 쪽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예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나경원 후보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일단 여론조사 100%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당 지지자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심이고요. 그래서 민심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결국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지지층이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말입니다.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실드 이건 좀 불편하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경원 후보도 엄밀히 따지면 탄핵 이후에는 윤석열 실드다 이런 기조는 아니었고 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면서 좀 선을 긋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걸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점진적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 칼같이 끊어서 지지층 반발을 불러왔다. 그래서 좀 반면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천천히 거리를 두자라는 전략이었는데 네. 근데 점진적으로 하기에 이번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한테서 윤심, 계엄 옹호 이런 키워드를 읽고 있었고 그게 끝까지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경원 후보 나름대로는 계엄을 내가 찬성한 건 아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그것이 확실히 각인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탈당까지 주장했잖아요. 막판에는 세게 주장했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여론이 반응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계속 반헌법적인 주장을 일삼고 윤어게인 신당 같은 게 뜨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역풍이 안철수 후보를 띄웠다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김준일 평론가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고 가죠. 네.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많이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고 맨날 틀려서.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김광희 기자 얘기했지만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층 역계몽. 역계몽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현타가 왔다. 현타가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이제 현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했던 게 대충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40%, 35에서 40% 정도 됐어요. 그동안 네. 여론조사 수위가.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20%대로 뚝 떨어집니다. 초반대로. 그러니까 꽤 최소한 10에서 15%포인트가 그래 이제 그럼 탄핵 반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나 그래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옮겼다. 그게 보수층에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 진보층이나 이런 때는 당연히 파면을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세에 있었어요. 여러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흐름이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수층에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신당이 좀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행위다. 근데 저기요 누구죠? 나경원 의원이 예.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그 예전에 출마할 때 윤석열 독대해가지고 네. 관저에서
역할해달라고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예, 들었다라는 예. 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보도로 막 나왔죠. 예. 예, 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약간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전략적이긴 하지만 중도층을 가져오겠다고 윤석열하고 또 거리두기를 한 게 그럼 맞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오락가락하는 거 꽂고 있고 또 이벤트를 한 게 뭐 드럼통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지지층한테 그런 게 있고 이 나경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건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3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당대표 선거 지난번에도 예. 막판에 좀 밀렸지만은 3등을 했고요. 이제 예. 원희룡 후보한테 밀려서 했지만은 예전에 뭐 이준석 의원하고 했을 때도 그랬고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사실은 이거는 대선 후보급이 아니다라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이 본 거 아니냐? 봤다고 봐야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나 뭐 이런 것 할 때 늘 상위권에 있던 나 후보가 왜 이번엔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두 사람은 아예 대선에 이제 본선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네, 뭐 김문수 지사도 경선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의 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판단한 것 같다. 자, 그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어쨌든 4명이 추려졌습니다. 이제 4강 구도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 탄핵 찬성, 찬탄 2명입니다.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반탄, 탄핵 반대,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2대2 구도가 잡혔어요. 예. 일단 찬탄 여론도 당 지지층 중심으로도 상당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경선 과정에서 당 쇄신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당장 안철수 후보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다른 후보들한테 사과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요 사이에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방금 올렸어요. 방금 또 올렸어요. 네. 사과하자 국민께. 우리 누구도 탄핵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제안했거든요. 네. 이제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왔고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찬탄,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이 한정된 파일을 놓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 손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 쪽에 있었던 표가 어디로 붙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죠. 예. 김문수 쪽으로 갈 것이냐, 홍준표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일단 반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친윤 그룹이 이쪽에 분화해서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 캠프 쪽 식구들이 김문수 쪽 실무자들이랑 그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앙대 그 햄버거 먹으러 간 것도 음. 김문수 나경원 후보 같이 갔잖아요. 네, 그런 네. 빌드업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캠프 쪽으로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빅텐트 쪽에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1대1 토론, 그러니까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 토론을 하고 나서 50-50입니다. 당원 50, 또 여론조사 50. 2차 컷오프를 그 경선을 치르게 되고 그 네. 결과를 29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1대1 토론회의 방식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4명을 1대1로 당에서 이렇게 임의로 묶어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목을 해서 만약 제가 김광일 후보랑 하고 싶다 하면 저는 김광일 후보를 찍으면 되고 김준일 후보도 김광일하고 하고 싶다 그럼 김광일 찍으면 그럼 김광일 후보는 3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기가 자기 지목한 거 빼고는 그런 방식이에요. 오늘 이제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이런 예. 것들이 구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이 뭉쳐서 한번 토론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2명으로 추려지고 혹 4명 투표에서 한 사람이 50%를 넘어버리면 2명으로 압축하지 않고 그냥 최종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2명 마지막 결선 투표가 가게 되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앞으로의 구도 전망 어떻게 펼쳐질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찬탄 반탄의 기준으로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올라갔으면 1대3이었는데 3대1이었는데 이게 2대2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선이 좀 더 명확해지고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탄 반탄 놓고 2대2니까.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자기가 막판에 낸 메시지가 먹혔다라고 보면은 그렇죠. 더 오늘도 지금 아침에도 냈지만 앞으로 더 세게 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현타가 온 보수 진영이 더 그러면 많이 이동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찬탄 그러니까 쪽으로. 예, 찬탄 쪽으로 더 이동할지는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건데 다만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 팬덤의 크기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김문수, 홍준표만 때려서는 이게 자기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한동훈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와의 차이점, 차별점도 두면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의 차별점도 둬야 되는 그런 전선은 이렇게 상황이네요. 긋지만은 또 예. 표는 또 이제 이게 그래서 굉장히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의 또 약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유불리를 따지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후보가 1대 3이었으면 오히려 쉽게 마지막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 들지 예, 않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 찬탄파 2명 중에 1명, 음. 반탄파 2명 중에 1명으로 지지층이 혹은 민심이 알아서 자동 단일화를 좀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이 토론 끝부분에 가서는? 그럴 가능성이 네. 좀 높죠. 그러니까 아예 반탄파 2명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도 예전에 배제할 수 없었는데 여론조사 추이로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균등해지는 느낌이다. 찬탄 하나 반탄 하나 이런 예,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그런 구도가 좀 그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대법원 속도전. 예,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국 회부가 됐죠. 네, 어제 대법원 2부, 그러니까 2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데 예. 여기에 배당이 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고 네. 어제 바로 합의 기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예.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체로 넘겨서 결정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속도가 빠르다는데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주목이 되는 거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느냐. 이게 사실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게 되면 빨리 그러니까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네. 이재명 전 대표한테는 좀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경우 당선 이후에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냐 그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계속 또 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못하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빨리 선고되는 것 플러스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파기자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파기자판이 되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파기자판이 나왔던 경우가 0.073%. 그리고 그것조차도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파기자판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파기자판하고 파기환송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시 이 심의 좀 들여다보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게 파기환송. 파기환송인 거고 파기자판은 아예 형량까지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결정하는 해버리는 거. 건데 네. 파기자판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만약 파기환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파기자판 가능성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어제 원내대책 회의하면서 네. 한덕수 대행 지체 없이 직무정지 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열고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강 의원 기름칠한 장어 머리다 비속어 표현이었고 장종태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탄핵 카드를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물론 탄핵에 대한 어떤 당위적인 공감되는 의원들 사이에 거의 100%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멋대로 미루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직무를 정지해야 되는 건 당위적으로 맞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안을 올리면 그걸 명분으로 총리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의 명분을 쌓을 거고 여기에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도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좀 전해주셨는데 김주희 평론가 예.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권순일 대법관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무심을 했었잖아요. 경기도지사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4명 대법관 4명이서 책임지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되니까 전체 이제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좀 그렇죠. 봐야 될 지금 필요성이 같은 있는 경우는 건데 12명이에요. 예. 일단 요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는데 파기 자판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요. 자판을 한다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파기를 하는 거니까 유죄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유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죄에 대해서 형량이 없어요. 이미 2심이 무죄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2심이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면서 무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환송을 할 수 없어요. 환송만 가능해요. 아예 2심으로 법적으로. 돌려보내면. 예, 원래도 확률적으로도 거의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만에 하나 이를테면은 6월 3일 대선 전에 이거를 이 자판은 불가능하니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고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마와 이제 뭐 대선 당선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재판이 이제 어떻게 될 그렇죠. 거냐,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 재판은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지에 될 거냐. 그러니까 대법원 이거는 법조계 얘기를 들어봐도 네. 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끌려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를 그런 의지로 보인다. 그런 의지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 갑니다. 이재명의 공공의대 카드. 이제 각 후보들이 정책 공약들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놨어요. 네, 먼저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면서 의료개혁 문제에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증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안 하고 뭐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공공의대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공공의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내놨다가 그때도 거센 반발에 밀렸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면서 접었던 거잖아요. 네, 그랬던 걸 이번에 다시 꺼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추진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 나왔던 게, 만약에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금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일로 몰려버리면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의료 어떤 필수 분야로 안 가면 어떡하냐 그거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나왔던 대안이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아무튼 꺼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 공공의대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 장기적인 과제다. 그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키우고 결국 거기 학생들 배출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필수 의료 쪽으로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를 2,000명으로 풀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꺼냈느냐가 저는 더 눈길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이것 지금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 됐다는 분석까지도 나와요. 그 당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워딩은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꼭 반드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의료계하고 대화할 테니 일단은 약간의 그런 유화적 제스처인데, 사실은 국민들 전체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는 했지만은 의대들도 지금 직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 지금 아직도 수업 안 듣는 학생들 태반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니 이거는 분명히 표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의대 정원에 대해서. 특히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좌초가 됐지만은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대가 거의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니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의료의 공공성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던졌다는 건데. 어차피 길게 걸려. 근데 음. 정재용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를 해도 10년 걸립니다. 이거는 의사 나오려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정책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건 국민들이 이 대학병원 안 돌아가고 종합병원 안 돌아가면 피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고려할 건 굉장히 많아요. 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국민들이 더 피해 보는 게 또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두 분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